오늘은 조금 독특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음악과 소리의 과학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기 목소리를 들으면 사랑스럽고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경험에서 오는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먼저 물리적인 사실부터 볼까요? 큰 동물은 낮은 소리를 내고 작은 동물은 높은 소리를 냅니다.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호랑이 울음은 80에서 250Hz 정도의 저음인데 우리 뇌에는 수백만 년에 걸쳐 낮은 소리는 큰 존재는 위험할 수 있다는 연결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건 학습이 아니라 타고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도 재미있어요. 기본 주파수는 300에서 600Hz인데 그 배음이 인간 귀가 가장 민감한 2000에서 5000Hz 대역에 집중돼 있어요. 부모가 아기 소리를 물리적으로 무시할 수 없도록 진화한 겁니다. 반면에 단조가 슬프다는 느낌은 문화마다 다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단조를 축제음하겠습니다. 이건 학습된 거예요. 그러면 대략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생물학적 기반이 약 40%, 경험과 문화적 학습이 6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파수 자체가 감정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주파수에 의미를 입히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과 별개로 특정 주파수가 직접 감정을 유발한다는 이론도 있다면서요? 네, 꽤 흥미로운 이론들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인프라사운드인데요. 18.9Hz라는 매우 낮은 주파수가 있습니다. 귀로는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주파수가 안구를 공명시킵니다. 안구를 공명시킨다고요? 네, 영국의 연구자 빅 텐디가 발견한 건데요. 어떤 건물에서 사람들이 자꾸 유령을 봤다고 신고했어요. 조사해보니 환풍기가 18.9Hz 진동을 만들고 있었고 이게 안구를 미세하게 떨리게 해서 시야가 흐려지고 뭔가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학습과 전혀 무관한 순수 물리적 현상이에요. 유령의 정체가 주파수였다니. 또 다른 이론은요? 진화음악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소리가 점점 낮아지면 큰 동물이 다가오는 것이고 높아지면 작은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모든 포유류에서 관찰됩니다. 개한테 올라가는 톤으로 말하면 흥분하고 내려가는 톤으로 말하면 차분해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2000에서 4000Hz에 가장 민감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순전히 물리적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 귓구멍, 웨이도의 길이가 약 2.5cm인데 이 길이의 파이프가 자연적으로 공명하는 주파수가 약 3000Hz예요. 그래서 이 대역의 소리가 10에서 15dB 정도 자동 증폭됩니다. 귓구멍이 천연 앰프인 셈이네요. 그런데 우리 귀가 주파수를 인식하는 방식이 비선형적이라면서요. 100에서 200은 큰 차이인데 1000에서 1100은 작은 차이로 느껴진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달팽이관의 물리적 구조 때문입니다. 달팽이관을 펼치면 약 3.5cm 정도 되는데 이 기저막이라는 구조물이 위치마다 다른 주파수에 공명해요. 그리고 이 배치가 로그적입니다. 같은 물리적 거리가 같은 주파수 비율에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옥타브를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100Hz와 200Hz는 같은 음으로 느끼잖아요.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옥타브가 같은 음으로 느껴지는 건 파동의 위상이 겹치기 때문이에요. 200Hz의 매 두 번째 파동 꼭지점이 100Hz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뇌가 같은 패턴의 반복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건 달팽이관 구조와 독립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 달팽이관이 없어도 옥타브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건가요? 실제로 인공와우 사용자, 그러니까 달팽이관이 손상돼 전극으로 대체한 사람들도 옥타브 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합니다. 청신경이 파동의 시간 패턴을 직접 읽는 경로가 별도로 있기 때문이에요. 달팽이관의 로그 구조는 옥타브 인식을 만든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음계는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자연 법칙인가요? 12음계의 구조 자체는 수학에서 왔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피타고라스가 현을 2대3 비율로 나누면 5도 음정이 나온다는 걸 발견했고 이걸 반복하면 12개의 음이 도출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라 440Hz라는 기준은 완전히 인위적입니다. 도량형처럼 그냥 정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라가 415Hz였어요. 지금보다 반음이 낮았습니다. 모차르트 시대에는 422, 19세기에는 나라마다 430에서 460까지 제각각이었어요.
오케스트라들이 더 화려한 소리를 내려고 경쟁적으로 피치를 올렸거든요. 성악가들이 목이 망가진다고 항의했고 결국 1939년에 440으로 합의한 겁니다. 여기서 멈추자는 합의였군요. 432헤르츠가 더 자연적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중 맹정 실험에서 440과 432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세요. 자연적인 건 12음계의 구조, 즉 주파수 비율의 수학이고 특정 음의 절대 주파수 값은 인위적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 시대에 12음 사이사이에 있는 미분음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랍과 터키 음악은 24음계를 씁니다. 반음의 절반인 쿼터톤을 사용하죠. 인도 음악은 22개의 슈르티라는 체계가 있고 인도네시아 가물라는 서양 12음과 아예 일치하지 않는 고유한 음정을 씁니다. 블루스도 그렇다면서요? 맞아요. 블루스의 핵심이 바로 블루노트인데 이건 12음 사이에 있는 미분음입니다. 장삼도와 단삼도 사이를 떠도는 그 느낌, 슬픔과 영혼이 담긴 그 사운드는 정확히 12음 어디에도 놓이지 않는 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피아노는 건반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피아노로 블루스를 치면 진짜 블루노트는 낼 수 없는 건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피아노 블루스는 미분음을 흉내내는 거예요. 두 음을 거의 동시에 눌렀다가 즉시 한쪽을 떼는 크러쉬 노트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 순간적인 불협성함이 뇌한테 사이 음을 스쳐 지나가는 착각을 만들어줍니다. 블루스가 기타와 보컬 중심으로 발전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타는 줄을 비워서 진짜 미분음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 아이돌 음악이나 케이팝에서 미분음이 쓰인 적은 있나요? 의도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현대 아이돌 음악은 오토튠이라는 피치 보정을 거치는데 이게 12음 격자에 강제로 스냅시켜요. 미분음이 자동으로 제거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오토튠 이전의 시대의 팝음악이 미분음 뉘앙스가 더 풍부했습니다. 노라조, 카레 같은 인도풍 노래는 미분음이 들어간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12음 안에서 인도 느낌을 흉내낸 겁니다. 프리지안 도미넌트라는 스케일이 있는데 증2도라는 넓은 간격이 서양 귀에 이국적으로 들려요. 시타르풍 신디사이저 임색에 타블라 리듬을 합치면 인도 느낌이 나죠. 그런데 진짜 인도 음악은 같은 음계를 쓰더라도 각 음을 미세하게 흔들고 구부리는 미분음적 뉘앙스가 핵심이에요. 비유하자면 한국식 카레와 인도 현지 카레의 차이 같은 겁니다. 둘 다 카레이지만 향신료의 깊이가 다르듯이 음정의 깊이가 다릅니다. 미분음을 쓰면 기존 화상학 이론은 다 버려야 하는 건가요? 전부 잃지는 않습니다. 두 음의 주파수 비율이 단순하면 편안하게 들린다는 건 12음에 종속된 게 아니라 물리 법칙이니까요. 긴장과 해소의 구조, 리듬, 형식도 음계수와 무관합니다. 다만 코드 이름이나 조성 체계 같은 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12색 크레파스의 색채 이론이 틀린 게 아니듯 12음 화상학도 틀린 게 아닙니다. 빨강과 주황 사이에 150가지 색을 다루려면 확장이 필요할 뿐이죠. 결국 12음은 자연의 전부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를 정리한 도구인 셈이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12음은 인류가 만든 가장 성공적인 음악 도구지만 소리의 우주에는 그 격자 사이에 아직 탐험하지 못한 영역이 무한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다음에는 단일 음을 넘어서 2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화음의 과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